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부당이득 환수와 부동산 등록제 등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습니다.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부 대책이 추상적이라며 강제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모든 책임을 확인하고 추궁할 거라며 변 장관도 본인이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 처음으로 외부 활동에 나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사퇴 전 정대철, 김한길 등 여권 원로들로부터 조언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가 무속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카 몸에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폭행하고 개에 분뇨까지 핥으라고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0년 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가 채널A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도쿄올림픽 때문에 원전 오염수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LH 직원들 땅 투기에 국민들 분노가 큰 한 주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토지나 주택 업무를 하는 공무원 또 공공기관 관계자들 토지 거래를 제한하겠다. 내부 정보로 얻은 부당이득은 환수하겠다고 했는데요. 뭘 하겠다는 건 있지만 어떻게 할지는 뾰족하지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도 강제 수사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나 징계 조치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권시장에만 내부 정보를 활용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를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당이익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재발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토지개발이나 주택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일정한 범주 안에서 토지 거래가 제한되고 불가피하게 거래를 하게 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등록제라는 상시 감독 제도를 통해 내부 통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나 주택 담당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할 때 신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당이익을 어떻게 규정할지 또 이번에 투기에 가담한 LH 직원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할지 등이 모호해 제대로 환수될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주식은 빨리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부동산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느 시점에서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느냐 별도로 그걸 판단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해요. 이번 사태를 처음 폭로했던 시민단체는 셀프 조사로는 부족하다며 독립된 수사기관과 감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자, LH 직전 사장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코앞으로 선거가 다가온 만큼 여권조차 감쌀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사퇴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다만 장관선에서 꼬리 자르는 걸로 비칠까 지도부 고심이 깊다고 합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을 때 벌어진 일인데다 섣부르게 당사자들을 옹호하려다 여론에 불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공개적으로 변 장관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그렇게 이 문제와 무관하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성역 없이 모든 책임을 다 확인하고 추궁한다. 차기 당대표 유력 후보인 송영길 의원도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변 장관 사퇴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초고강도, 매우 높은 강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날에 1차 조사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변 장관이 물러날 경우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변 장관 사퇴 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고심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LH 직원뿐 아니라 최근까지 여당 소속이었던 시흥시 의원도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악재가 겹친 더불어민주당, 당내 모든 선출직 공무원, 가족, 보좌진 싹 다 조사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마저도 보여주기식에 그칠까요? 당내 감찰 조직은 규모도 권한도 미미합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3기 신도시 투기에 연루된 당내 인사가 있는지 전수조사 중입니다. 이낙연 대표 역시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신고 접수 및 재산 공개 내역 확인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리감찰단에 수사 권한이 없어 초반에는 재산 공개 기초자료와 신고 중심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과 보좌진의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피부양자가 아닌 가족은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고 보좌진도 5급 비서관 이하는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10수명에 불과한 윤리감찰단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지방의원, 그 가족과 보좌진까지 수천 명을 조사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은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흐지부지 유해무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겠는데 좀 강력하게 대처해 주면 좋겠네요.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여론을 의식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건 2017년부터 이때를 기점으로 광명과 시흥 토지 거래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다혜 기자입니다. LH 직원이 경기 광명시 옥길동에 맹지를 처음 산 건 지난 2017년 8월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땅을 사자마자 묘목을 빼곡히 심었습니다. 토지 보상은 물론 영농 보상까지 노린 겁니다. 이때부터 광명과 시흥의 토지 거래량은 급증했습니다. 땅을 갑자기 너무 많이 찾았어요, 사람들이. 누가 소스를 줬는지 강남 사람들도 엄청 와서 다 벌쓰러갖고 하여튼 그랬어요.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광명시 토지 거래량은 지난 2016년 1000필지도 채 안 됐지만 2017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 2500필지를 넘어섰습니다. 시흥시의 경우 2017년 9천여 필지가 거래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구체화했던 2018년에는 광명과 시흥 모두 서울 거주자의 거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부 정보에 빠삭한 LH 직원들의 투기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더 넓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정보가 밖으로 알려져서 투자한 투기꾼들도 있을 수 있고 일반인들도 여기에 가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 건수가 늘어나는. 지금처럼 토지 보상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선 보유 기간에 따라 보상을 차별화하는 등 토지 보상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시흥시 의원과 포천시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지 김은지 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부지. 고물상만 있는 벌판에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소유주는 30살 여성으로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직 시의원의 딸입니다. 여성은 2018년 9월 111제곱미터의 땅을 1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2주 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연면적 70제곱미터의 주택 건물도 짓습니다. 신도시 공공택지에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한 주택이 수용될 경우 이주자 택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주택이 있는 사람한테 토지를 조성원가의 한 60%가 70%에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해당 시의원은 노후에 살기 위해 지은 건물이라며
2층 원룸에 딸이 살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근 주민의 말은 다릅니다. 살면 뭐 집에 차려주기가 지지면 그래야 될 텐데. 채널A는 시의원에게 직접 해명을 드리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기 포천시에서는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철도역이 들어설 곳의 주변 땅을 사들인 겁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철이나 그런 거 아니래도 거기에 호재들이 많이 있고 전철하고 연계는 저는 하나도 짓지 않았어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시흥시 의원과 딸, 포천시 공무원을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LH 땅 투기 사건을 접하고 제일 황당했을 분들, 광명에 털을 잡고 사시던 분들이겠죠. 광명 시흥 신도시 대책위 쪽을 연결해서 잠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현규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도 하고 부당 이익도 환수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현지에서 몇 대에 걸쳐서 오래 사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현지 네네. 주민 입장에서 이런 불법 투기 이득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환수가 사실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당이득에 대한 거, 그러니까 보상 차원에서는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LH 투기 사태가 터지고 또 오늘까지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어떤 반응들이신지요?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나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 원주민들, 주민들은 사실은 그런 그 LH공사의 직원들이 정보를 알고 나무를 심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 사안이라면 우리도 정보를 알았다면 빼곡하게 나무를 심고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혀 몰랐고 그렇게 투기를 하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금 주민들은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 LH 사태 때문에 이 반대 목소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신도시가 건설이 된다고 해도 시일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만약에 이 부분이 진행이 늦어지고 지지부진해진다면 또 한 번의 정부가 신뢰를 잃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정부가 이번에 추진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하지만 지금 LH 사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대로 또 신도시 개발을 밀어붙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반드시 근데 몇몇 사람들의 반대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감수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대로라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부정부패로 그 조사하는 부분까지 번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주민들 사이에서 신도시 자체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은 부정부패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마음만큼은 다들 한 마음 아니실까요? 사실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LH공사에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그 담당자들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자기들이 그렇게 액션을 취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수한 사람들은 정말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기한 사람들, 정부에서는 밝혀지면 엄벌에 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밝혀지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투기하신 분들은 이미 정보를 알고 투기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강한 페널티를 매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네. 혹시 좀 대책위 쪽에서는 이 지역이 워낙에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셨는데 혹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주장을 하신 부분인지요? 지금 저희들은 상당히 사실 2009년도에 2009년도에 발표했다가 2015년도에 다시 묶었다가 이번에 다시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다시 발표했는데 다시 그것을 다시 묶어버리면 사실 정부 신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충분히 그냥 진행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 될 것으로 믿어요, 저는. 네, 혹시 위원장님 말씀에 또 다른 입장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혹시 반론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장사 대웅전의 불지른 승려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후회한다고 했지만 홧김에 천년고차를 잿더미로 만들었으니 돌이키기에는 너무도 늦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순복 차림의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그제 저녁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4살 최모 씨입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시중이라 순간적으로 판단이 많이 흐렸었습니다. 하고 난 직후에 후회했습니다. 산으로 불길이 번질까 직접 신고했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직접 신고하신 거예요? 불이 더 번지면 안 되고 산에까지 번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최 씨는 15년간 여러 절을 돌며 홀로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는 내장사에서 승려 6명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사찰에서 소외감을 느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내장사 관계자들은 특별한 마찰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보도가 의견 충돌이 있었다든가 이제 개개인의 문제이기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불편이라든가 불편한 것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물어보면 본인이 생기느라 눈 다 뜨고 오는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까지 해서 감정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최 씨의 수행 행적과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공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가져갔다 하단 말이죠. 어디한테 아야 말이죠. 2012년에도 화재로 타버린 내장사 대웅전은 2015년에 복원됐지만 이번 방화로 또다시 소실됐습니다. 조계종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 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정말 이런 소식은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10살 조카를 물고문에서 숨지게 한 이모, 알고 보니 무속인이었습니다.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며 끔찍한 학대를 한 거였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매일같이 겪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아이를 숨지게 한 건 잘못했다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내 기자님들, 내 형사님들도 너무 정리놓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더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무속인이었던 이모와 국악인이었던 이모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 7일까지 2달 가까이 조카를 학대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이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때릴 때는 파리채와 나무 막대기 같은 도구도 이용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조카에게 개 배설물을 먹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당일에는 약 3시간 동안 조카를 번갈아가며 폭행한 뒤 욕조물 속에 집어넣는 행동도 반복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익사와 쇼크사였습니다. 이모 부부는 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려 욕조에서 씻기다 사고가 났다고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부부를 재판에 넘겼고 친모가 아이를 방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7번째 불이 난 차량이 있습니다. BMW. 무엇보다 왜 불이 났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결함이 있다고 지목이 되어 왔지만 최근 화재는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자중 기자입니다. 차량 앞부분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야, 불 난다, 와. 타이어는 열기를 견디다 못해 터져버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난 건 지난 4일. 시속 80km로 주행하던 운전자는 이상한 느낌에 차를 세워 대피했습니다.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더니 뭔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었고 악셀이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네트에서 바로 연기가 나오는 걸 발견을 했었고 차에서 나온 지 1분가량 지나 차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손발이 떨려갖고 뇌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1분만 늦게 나왔어도 연기를 마시거나 불에 타 죽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올해 들어 BMW 차량에서 불이 난 건 이번 화재를 포함해 모두 7차례. 지난 2018년 BMW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민관합동조사단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EGR 설계 결함을 원인으로 꼽았고 BMW는 이후 수차례 리콜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불이 난 차량은 EGR 리콜 대상이 아니었고 BMW 측은 7건 모두 EGR로 인한 화재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부품이 아닌 부품을 제어하는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배기계의 제어 알고리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비슷한 화재 사고가 추후에도 더 발생될 가능성도 있고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까지 취재를 종합해보면요. 사퇴하기 전 원로 정치인들과 접촉한 걸로 전해지는데 정대철, 김한길 전 의원입니다. 자, 두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민주당 출신이지만 현 정부와는 거리를 둔 인사들이죠. 윤 총장 어떤 정치를 할지 그 방향을 타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자택에 집거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외부 활동에 나섰습니다. 자택 인근에 있는 부인 회사 사무실을 찾은 겁니다. 대검찰청을 떠난 지 사흘 만입니다. 27년 공직생활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전 총장은 물러나기 전 여권 원로들의 조언을 들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새천년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 전 의원은 설 연휴 이후 윤 전 총장에게 신중하게 행동하고 국민 여론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감사하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20년 넘게 알고 지내며 연락하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김한길 전 의원도 윤 전 총장과 여러 번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 역시 윤 전 총장과 오랜 인연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증언을 통해서 진실의 상당 부분이 국민 앞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팀장은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정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둘 다 여권 출신이지만 친문주의와 충돌 끝에 당을 떠난 인사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정권과 등을 돌린 윤 전 총장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윤 전 총장은 이들에게 향후 자신의 정치적 진로와 관련한 조언을 들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다음 달 7일 보궐선거 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소속 검사를 뽑는 인사위원회는 딱 한 자리가 비어 있었죠. 오늘 그 자리에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이 위촉됐습니다. 드디어 인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수사팀이 구성되고 1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건 오늘 오후. 김진욱 공수처장이 처장목 추천 인사위원으로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위촉했습니다. 김 처장은 수사처 검사 선발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장은 지난 2017년 춘천지검장을 거쳐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맡았습니다. 여성검사장 2호였던 이 소장은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를 실시하자 사퇴했습니다.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이미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소장이 합류하면서 검찰 출신은 기존 3명에서 총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 중 첫 인사위를 열고 공수처 검사 발탁을 위한 면접 기준과 방식 등을 논의합니다. 공수처로 이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 사건 1호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수사할지 검찰로 재이첩할지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주 말까지 기록을 보고 내주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건을 처리하려면 합리적인 기간에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죠. 다만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에나 1호 수사 착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급한 사람 누구? 자,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마음 급한 사람들 있죠.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회기입니다. 네, 지금 여야 모두 경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본선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양측 모두 단일화 이슈가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먼저 여권 상황을 보면요. 네.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만큼 10일까지 여권 단일화를 끝내고 새몰이에 나서겠다는 구상인데요. 예. 민주당 관계자는 단일화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의 단일화 결과도 하루 앞당겨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시대전환이 먼저 발표됐다는 걸 보면은 네.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 협상이 좀 더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진애 후보 국회의원직까지 던졌죠. 예. 민주당과는 팽팽하게 기싸움 중입니다.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이 단일화 국면을 너무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다. 최소 3번의 토론과 배심원단, 시민선거인단, 당원 투표 조합에 대해서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단일화를 빨리 마무리하려는 민주당과 후보 등록일인 18일까지 끌고 가려는 열린민주당이 접점을 찾지 못해 네. 박영선 후보의 마음이 초조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매우 중요한 곳이 야권인데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좀 여유로워 보입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저희들은 모든 준비가 갖춰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루빨리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양측이 신뢰를 쌓고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게 중요하다며 상대적으로 느긋한 모습인데요. 지난 4일이죠. 경선을 끝내 지지세 결집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양측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는데요.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죠.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기싸움, 국민들은 이제 지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모습인데요. 준비된 대선 주자. 지금 정치행보에는 뚜렷한 말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사진 2장을 준비했습니다. 예. 보시면 달라진 점 눈치채셨나요? 일단 이마가 좀 깔끔해졌고요. 머리 스타일도 좀 드라이를 받았는지 단정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업무 복귀 때와 지난 4일 검찰총장직 사퇴할 때 모습인데요. 네. 그 사이 헤어라인을 좀 손본 것 같습니다. 네. 젊고 참신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마를 줄이고 경계를 뚜렷하게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물론 정치에 뛰어들려니까 이미지를 바꿨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날이 윤 전 총장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사퇴하는 날이고 국민 앞에 나서는 날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한 날 의복을 정지하는 것처럼 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 전 총장의 권력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 외모를 관리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원희룡 제주지사 눈썹 문신에 이어서 최근 안검하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 지사는 눈꺼풀 치료가 필요했는데 도랑치고 가재 잡는 효과라면서 정치인이 사랑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역시 이미지 변신으로 화제가 됐죠. 최근에는 눈썹 문신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출마 때와 이미지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이미지 변신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을 살 정책과 언행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의 열왕열왕은 기대할게로 정해봤습니다. 네, 좀 외모가 변하는 만큼 그 의지도 더 강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열왕이었습니다. 자, 내일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 올 들어 첫 번째인데요.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지만 북한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9일간 한미연합훈련이 시행됩니다. 한미군 지휘관들과 장병들이 특정 지휘소에 모여 컴퓨터 화면을 보며 진행하는 모의훈련 방식입니다. 한미는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참은 코로나19와 전투 준비 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능력을 검증할 2단계 훈련은 이번에 예행 연습만 이뤄집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자신했지만 조속한 환수를 하는 것을 이제 사실 국정과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규모 축소로 그 시기는 불투명해졌습니다. 5개만으로 이제 전쟁 준비 상태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전작권 전환을 이제 평가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일각에선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 태도에 따라 봄날로 갈 수 있다며 한미훈련의 중단을 요구하자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은 평화의 봄을 열자며 지난달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2만 명이 가깝게 목숨을 잃었고요.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일본 총리였던 간 나오토 전 총리가 채널A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와도 직결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염수는 매우 위험하다. 절대 방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아베 전 정권은 도쿄올림픽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와 집을 삼키고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0년.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로 주변 지역은 지금도 오염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간 나오토 총리는 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까지 방제복을 입고 수습 현장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후 매년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는 그는 현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特に韓国の皆さんからは漁業の面ではですね、割と厳しい目がまだそれはやめてほしいという非常に強い希望があります。他の道をもっとですね検討すべきだというのが今の私の立場です。 아베 전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관리를 자신했지만 About Fukushima, let me assure you. 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 간 전 총리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ですからアンダーコントロールどころかアンコントロールであってですね、国民を騙すと同時に国際社会に対してアンダーコントロールだということを言うことで、オリンピックを予定通りですね、招致をするということを優先したと。 어제 후쿠시마를 방문한 스가 총리도 주변국의 반발에도 적절한 시기에 오염수를 처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진 당시 일왕까지 대피시킬 계획을 세웠던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국가 위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菅さんにはそういうこのなんていうか最悪のことを考えているというふうに見えないですね。変異種というのが出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を考えるとかなり難しいんではないかと。 집권 당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발표한 간 전 총리는 최근 냉각된 한일 관계에 대해 긴 호흡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 몇 명을 낳을까 이걸 예상하는 합계 출산율 통계. 지난해 우리나라가요. 200개 가까운 유엔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유일한 0명대 국가입니다. 그런데 14억 명 인구 대국인 중국도 이 저출생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베이징 성혜나 특파원입니다. 맞벌이를 하며 방 한 칸 보금자리를 마련한 천모 씨 가족. 중학생 아들은 공부에 열심이지만 가끔 혼자란 사실이 외롭기도 합니다. 아들의 바람에도 한 자녀만 키우는 부모는 만족도가 큽니다. 住房啊，还有就是教育问题啊，还有就是这个生活方面的这个费用方面都会是有问题，所以说还是专心的照顾他一个人会更好一些。 개혁 개방을 선언한 덩샤오핑은 가파른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과 에너지난 우려로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다 노동 인구가 급격히 줄자 37년 만인 2016년 두 자녀 정책으로 바꿉니다. 금세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집값 급등, 교육비 부담 등으로 지난해 중국 신생아 수는 전년보다 15%나 급감했습니다. 거리에서 직접 만난 중국인들의 속내는 최근 저출산 문제로 신음하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上学啊，然后你也不希望你的孩子过得比别人差吧，一定是经济问题，然后教育问题也是主要的。 牺牲掉的东西还蛮多的，就是可能要最后生孩子之前还要辞职，就有可能这样，所以我觉得不太想做这个选择还。 사회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이 늘면서 혼인율도 줄고 있습니다. 因为我觉得就是婚姻不一定幸福。 누군가의 프로필 종이를 갖고 공원에 모인 사람들, 자녀 결혼을 위해 나선 중국 부모들입니다. 남아 선호 현상에 따른 성비 불균형도 문제입니다. 2050년에는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은 19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에서도 세자녀 출산 허용, 출산 휴가 연장, 둘째 자녀 교육비 지원은 물론 결혼 훈련 프로그램 도입까지 별의별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对第二胎以后的这个家庭发放教育券，我就提出，婚期呢应该做一个培训的这么第一个。 이대로 가다간 14억 인구 중국이 2027년이면 인도에 역전당하고 2035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는 시나리오도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锚定全面建成小康社会目标。 聚力攻克深度贫困堡垒 모두 다 잘 살게 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다짐이 계속될수록 중국인들은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시합니다. 不想生孩子的，就想结婚但是不想要孩子，感觉会养不起。 인구가 곧 국력인 시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을 꿈꾸는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성혜란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 상속세만 10조 원이 넘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죠. 삼성과 유족들은 다음 달까지 이 돈을 다 내야 합니다. 이걸 꼭 현금으로만 내야 할까요? 유 회장이 남긴 미술품, 그 베일을 벗기고 보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유족이 이 작품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 아까운 미술품들 다시는 한국 땅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최대 3조 원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이건희 콜렉션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 청화백자 매중문 항아리 등 국보급 미술품이 들어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방 안에 있는 인물, 마크 로스코의 무제 등 서양 미술품도 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일부 보유 미술품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일부 미술품을 팔아 상속세를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유족들이 결정할 일이라며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술계는 이건희 회장 명의의 재산 총액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미술계는 미술품 물납제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세금을 현금 대신 미술품으로 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개인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공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란 주장입니다. 프랑스 국립 피카소 박물관이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미술관 박물관들의 소장품을 살찌워서 충분히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선 작년 11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입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3월의 첫 번째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아침엔 공기가 차가웠지만 낮엔 봄을 만끽하기 충분했습니다. 내일은 봄 기운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이 공기가 차가웠던 강원 영동 지역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13도, 대전 15도, 광주 16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과 밤엔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출근길엔 입고 벗기 쉬운 옷을 여러 벌 껴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상에 불던 강풍은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남쪽 해상엔 내일까지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머플러를 두르는 등 체온 유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